국가 전략에 대한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잘못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완전히 객관적이 아닌 그분들의 주관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 당시 시대상과 정부의 움직임을 상세히 증언해주고 있는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이 기록에 따르면 3.15 선거 1년 전인 1959년의 경우엔 총 124회에 걸쳐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논의된 안건은 모두 1288건. 그 가운데 법제정비와 산업경제 분야가 17%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재정과 물가, 외교, 그리고 국방과 치안, 마지막으로 정치 순이었다. 즉 1959년만 해도 정치 문제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60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 문제에 대한 보고와 제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둔 1960년,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 시기에 대한 논의로 서막을 연 국무회의는 마치 선거대책본부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선거 일자 역시 민감한 문제였다. 또한 학생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12년에) 걸친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운명의 1960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당 정권의 몰락,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경무대 회의실입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재현한 것인데요. 이 오늘날처럼 원형의 탁자를 이 가운데 놓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빙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탁자는 없고 이 의자만 이렇게 일렬로 놓여진 것이 마치 강의실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여기 이 일렬로 늘어선 이 의자들이 보이시죠? 바로 이 국무위원들이 서열대로 앉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따로 마련된 자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이처럼 당시 국무회의는 이 국무위원들이 서열에 맞춰 놓여진 이 지정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입장해서 따로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하면 비로소 회의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국무위원석에는 이 책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손에 들고 회의를 했어야 했는데요. 당시 이 국무회의는 이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이 국무위원들의 설명을 듣고 대통령이 제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대통령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이 국무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60년,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는 계속이 됐습니다. 이 당시 국무회의의 의제는 주로 선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중요한 선거 전략 역시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팔순의 고령이었다.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4년 전인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뼈아픈 패배를 겪어야 했다.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여당 대통령의 야당 부통령이란 상황은 자유당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60년 정부 통령 선거 역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자신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 이기붕을 부통령의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 자유당의 지상 목표였다. 60년 선거에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승만 개인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56년에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이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60년 선거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정당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 내부에서 있었고 1959년 12월 자유당의 총책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기붕 부통령 후보의 동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정부 통령을 동일정당에서 선출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통령을 동일정당에서 선출하는 동일티켓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유당 역시 이승만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해 동일티켓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다. 이 동일티켓제는 1960년에 들어서도 강력히 추진된다. 그런데 1960년 1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다. 선거에 임박해서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개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포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불가를 천명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이 동일티켓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국무총리제 도입을 제의했던 것이다. 야당 쪽에서 이걸 반대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제를 도입을 하면 오히려 찬성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항상 주장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에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개헌안으로 나와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만약에 합의를 해서 이게 된다. 이럴 때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유당은 국무총리제를 받아들이면서까지 동일티켓제를 이루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동일티켓제를 포기할 망정 국무총리제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그의 강한 집착 때문이었다.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동일티켓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만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내부 사정도 복잡했다.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조병옥을 지지하는 구파와 장면을 지지하는 신파 간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59년 11월 전당대회가 치러진다. 투표 결과 3표 차이로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다. 그러나 구파와 신파 간의 내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자유당 정권은 또 다른 선거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